1879년 겨울 러시아 중부 야스나야 폴리아나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자작나무 숲이 흰 눈에 덮인 광활한 영지. 이 저택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한 남자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립니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당시 51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 최고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의 백작. 광활한 영지, 수백 명의 농노, 넘치는 재산. 그가 쓴 소설 전쟁과 평화는 유럽 전역을 감동시켰고 안나 카레니나는 그를 세계적인 대문호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소피아가 있었고 13명의 자녀들이 저택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매일 밤 서재에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밧줄을 치우는 일. 천장 대들보에 밧줄이 걸려 있으면 혹시 모를 유혹이 생길까봐 목을 매달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사냥을 나갈 때는 총을 두고 갔습니다. 너무 쉽게 생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이 남자가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밧줄을 치워야 했을까요? 훗날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멈춰섰습니다. 삶이 정지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해도 더 유명해져도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일도 해가 뜨고 또 하루가 지나가지만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물음이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은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던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춥니다. 톨스토이처럼 오늘 삶의 지혜 서재는 그 물음을 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절망의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가 마침내 빛을 발견하고 올라온 그 여정을. 이것은 톨스토이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2장 우물 속의 나그네. 톨스토이가 그린 자신의 초상. 톨스토이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오래된 동양의 우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영혼을 해부한 병상일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나그네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거대한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도망치던 나그네 앞에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물 속으로 뛰어내렸고 추락하는 순간 벽 틈새에서 자라난 관목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위를 올려다보니 맹수가 우물 입구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물 바닥에 입을 크게 벌린 용 한 마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을 뿐.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지 주변에서 사각사각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쥐 2마리가 가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새하얀 쥐, 다른 한 마리는 새까만 쥐. 이 2마리는 밤낮으로 교대하며 쉬지 않고 가지를 갉았습니다. 나그네는 절망했습니다. 위에는 맹수, 아래에는 용, 그리고 유일한 생명줄인 가지는 쥐들에게 갉아먹히는 중. 가지가 끊어지는 순간 용의 입속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그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관목 나뭇잎에 맺힌 꿀 한 방울. 그는 고개를 돌려 그 꿀을 핥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뒤에서 쫓아온 맹수는 삶에서 겪는 온갖 고통과 불안. 아래에서 입을 벌린 용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 나그니가 붙잡은 가지는 생명 그 자체.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 한치의 멈춤도 없이 흘러가며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시간. 그리고 꿀 한 방울은 삶이 주는 작은 위안들. 가족에 대한 사랑, 예술과 창작의 기쁨, 아름다운 음악, 맛있는 음식 같은 것들. 예전에는 그 꿀이 톨스토이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자녀들의 웃음소리,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톨스토이는 흰 쥐와 검은 쥐가 가지를 갉아먹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매 순간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 꿀은 더 이상 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보였습니다. 그 진실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우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그 우물 속의 나그네 아닙니까? 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이 기다리고 아래에는 언젠가 찾아올 죽음이 있고 그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작은 꿀 한 방울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그 꿀이 오늘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주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까? 창밖의 햇살이었습니까? 오랜 친구와 나눈 이야기 한 토막이었습니까? 톨스토이는 그 꿀의 달콤함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3장 아르자마스의 공포. 죽음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 밤. 톨스토이가 죽음의 공포를 처음 육체로 느낀 것은 186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1. 전쟁과 평화로 정점에 오른 그는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 펜자 지방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가장 성공한 순간이었죠. 아르자마스라는 작은 마을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방은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톨스토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붉은 불빛이 하얀 벽을 비췄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침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네모난 방이 관처럼 느껴졌고 하얀 벽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면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를 두려워하겠지. 나는 죽음이다. 이것은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지적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생각. 죽음이 끝이라면 내가 땅을 사고 책을 쓰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톨스토이가 쌓아올린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헛수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허망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새벽, 문득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옳은 건가? 그 생각이 가슴을 눌러오는 그 순간.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새벽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그 질문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해지니 그 질문이 비로소 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톨스토이에게 그 새벽이 41살에 찾아왔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나이에 찾아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경험을 훗날 광인의 일기라는 미완성 단편에 남겼습니다. 붉고 하얗고 사각형인 무언가가 나를 찢어가는 것 같았다. 색깔과 도형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공포. 이 경험은 훗날 걸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됩니다. 성공한 판사 이반 일리치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깨닫는 이야기.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것, 명예도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아르자마스의 공포는 톨스토이의 인생을 둘로 갈랐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먹고 일하고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톨스토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죽음이 보여서 미치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가? 제4장 4가지 탈출구. 인간이 죽음 앞에서 선택하는 방식들. 톨스토이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맹수 앞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도피처들을. 그는 이것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훗날 자전적 에세이 참회록에 처절하게 기록된 분류입니다. 첫 번째 무지. 삶이 무의미하고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것. 어린아이들처럼 혹은 단순한 사람들처럼 이런 물음을 아예 떠올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마취제였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한번 눈을 뜬 사람은 다시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무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또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뜨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알게 됩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쾌락주의. 삶의 무상함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당장의 꿀을 핥으며 즐기는 길입니다. 술을 마시고 돈을 모으고 쾌락에 취하며 살아가는 것. 솔로몬도 석가모니도 삶의 덧없음을 한탄했지만 쾌락주의자들은 그 진실을 잊기 위해 쾌락에 취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도덕적 무감각이라 불렀습니다. 진실을 아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 방식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자살. 삶이 악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톨스토이는 참회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있고 일관성 있는 태도다. 삶이 무의미하다면 끝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너무 비겁해서 이 방식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치우고 총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네 번째, 연약함. 삶이 무의미함을 알면서도 자살할 용기도 없고 쾌락으로 도피할 양심도 없어서 그저 질질 끌며 살아가는 태도. 톨스토이는 자신이 바로 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나는 내 처지가 어리석고 끔찍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고 있다. 가장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사실 네 번째입니다. 이 삶이 무거운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서 오늘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그냥 살아감 속에서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아냅니다. 제5장 철학과 과학의 실패. 이성이 답하지 못한 질문. 톨스토이는 답을 찾기 위해 과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과학은 빛이 무엇인지,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과학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일시적으로 결합한 입자 덩어리일 뿐이다. 우연히 태어났다가 곧 흩어져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철학은 어떨까요? 톨스토이는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솔로몬, 석가모니의 글을 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사람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삶은 어리석은 농담이며 악이다. 지식인들의 이성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오히려 이성은
삶의 무의미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톨스토이의 젊은 시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성과 의지를 믿었는지를. 톨스토이는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유럽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술, 도박, 여인들. 어느 날 밤 카드놀이로 거액을 날린 다음 날 새벽 톨스토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짐승이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흘 후 그는 다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에 감명받아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 자신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창가에 갔다 규칙 위반. 오늘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 규칙 위반. 그의 일기는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톨스토이는 18살의 신부 소피아에게 자신의 일기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더러운 과거도 말입니다. 소피아는 그 일기를 읽으며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약혼자의 방탕한 과거, 농노 여자와의 관계, 사생아의 존재. 너무 잔혹한 고백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자신의 욕망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졌습니다. 매일 규칙을 세우고 매일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성이 그를 채찍질했지만 이성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살면서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적이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그 허탈함.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도 그 점에서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6장 농부들의 비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답.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의 영지에서 일하는 농부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은 가난했습니다. 질병에 시달렸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해야 했으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그들의 삶은 톨스토이보다 훨씬 더 비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톨스토이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삶을 긍정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기쁨으로 일터로 나갔고 저녁이 되면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고통을 겪고도 죽음을 자연스러운 섭리로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들은 철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며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 사색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그들은 평온한가? 왜 나보다 더 강한가? 이들이 가진 힘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비합리적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존재와 연결해주는 끈.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을 위해 산다. 신이 나에게 이 삶을 주셨고, 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신이 부르시면 돌아간다. 이 단순한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이성은 너는 먼지일 뿐이다라고 말했지만, 신앙은 너는 신의 자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 종교를 가지고 사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교회에서, 절에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사람을 살게 하는지를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깨가 가벼워지는 그 이유를 톨스토이가 40이 넘어서야 발견한 것을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제7장 농민 사상가들 초라한 오두막에서 배운 것. 톨스토이는 농부 출신의 사상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계층의 철학자들에게서 답을 찾지 못했다면 민중의 지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실리 스타에프였습니다. 트베리 지방에 사는 농민. 그는 정교회의 복잡한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성찬도, 세례식도, 사제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군대도, 법정도 거부했습니다. 그럼 스타에프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재산을 이웃과 나누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이웃에게 빵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는 스타에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창한 철학도 복잡한 교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땅을 일구고 빵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삶. 그곳에는 진짜 평화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저택, 수백 권의 책, 수많은 하인들. 하지만 그곳에는 다툼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습니다. 스타에프의 초라한 오두막이 톨스토이의 화려한 저택보다 훨씬 더 평온했습니다. 이 대조가 톨스토이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또 다른 농민 사상가 티모페이 본다레프를 만났습니다.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던 농민. 그곳에서 그는 빵 노동이라는 사상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성경 창세기의 한 구절에서 출발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 본다레프는 말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귀족이든 성직자든 관리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의 노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 말이 톨스토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의 노동으로 살아온 귀족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장 위안을 받은 순간이 화려한 곳에서가 아니라 소박한 곳에서였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오래된 친구 집에서 먹은 된장찌개 한 그릇이 더 따뜻했던 기억. 넓은 아파트 거실보다 시골 어머니 방의 낡은 이불이 더 포근했던 기억. 진짜 평화는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옵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농부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제8장 녹색 막대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답. 이 무렵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9살이었을 때의 일. 형 니콜라이가 어느 날 동생들을 모아놓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숲속 골짜기 어딘가에 녹색 막대기가 묻혀 있어. 그 막대기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행과 다툼 없이 서로 사랑하며 형제가 되는 비밀이 적혀 있어. 어린 톨스토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 막대기를 찾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야?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막대기를 찾기만 하면 된다. 어린 톨스토이는 형과 함께 그 녹색 막대기를 찾으러 숲을 헤맸습니다. 물론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그의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서야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혹시 농부들의 삶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녹색 막대기에 적힌 비밀이 아니었을까?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단순한 사랑과 노동, 서로를 돌보고 빵을 나누고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녹색 막대기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에 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밥을 먹는 것,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것. 어른이 되면서 그 꿈이 너무 소박하다고 느껴져서 더 크고 더 화려한 것들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그 처음의 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가 마지막에 찾아낸 답은 9살 아이가 형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였습니다. 제9장 부추와 닭과 풀베기. 불완전한 성자의 아름다운 실천. 톨스토이는 결심했습니다. 귀족의 삶을 버리고 농민이 되기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기로. 그는 직접 밭을 갈았습니다. 호미를 잡고 귀리를 심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봄에는 파종하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하며 농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귀족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화려한 프로코트도 반짝이는 구두도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농민들이 입는 헐렁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옷을 톨스토이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다레프의 빵 노동 가르침대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방 한켠에 작업대를 마련했습니다. 가죽을 무두질하고 망치로 두드리고 바늘로 꿰매며 부츠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가 구두 수선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사위 수호틴에게 직접 만든 부츠를 선물했습니다. 며칠 동안 공들여 가죽을 자르고 망치로 두드리고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며 완성한 부츠. 완성된 부츠를 사위에게 내밀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를 위해 직접 만들었네. 빵 노동의 결실이라네. 그리고 부츠 옆면에 작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제작이라고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사위는 난처했습니다. 장인이자 세계적인 대문호가 직접 만들어준 부츠를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부츠는 형편없었습니다. 모양이 투박했고 좌우가 조금 달랐으며 무엇보다 신어보니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호티는 장인 앞에서는 부츠를 신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른 벗어 던지고 자기 구두를 신었습니다. 하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몰래 웃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채식주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도살장은 전쟁터와 같다고 선언하며 고기 먹기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이모님이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모님은 닭 요리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이모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닭 요리는 있나요? 톨스토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은 요리된 닭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닭 한 마리가 식탁 위를 뛰어다녔고 그 옆에 날카로운 식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톨스토이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우리 가족은 아무도 이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닭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직접 잡으시지요. 이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날 식탁에는 채소 요리만 올라왔고 이모님은 투덜거리며 당근과 감자를 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피식 웃음이 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없는 부츠를 만들었고 이모에게 살아있는 닭을 식탁에 올렸으며 아내와 일기장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톨스토이를 더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투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려 했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불완전하게, 서툴게, 때로는 우습게.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톨스토이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10장 풀베기와 평화. 몸이 알아낸 것, 머리는 몰랐다. 톨스토이가 가장 사랑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농부들과 함께 풀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풀베기는 일종의 명상이었고 기도였으며 삶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레빈이 농부들과 함께 풀을 베는 장면. 그것은 톨스토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농부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낫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의 리듬에 맞춰 낫을 계속 휘둘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낫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톨스토이의 몸이 풀과 땅과 하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물음도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낫을 휘두르고 풀이 베어지고 땀이 흐르는 것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작도 아니었고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지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농부들이 쉬자며 그늘로 갔습니다. 톨스토이도 따라가 풀밭에 들어 누웠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푸르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순간 완벽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평생 철학책에서 찾으려 했던 그 평화가 낫 하나와 땀 한 방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텃밭에서 흙을 파다가 문득 마음이 편안해진 순간. 청소를 하면서 잡념이 사라진 순간. 오랫동안 걷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이 비워진 순간. 몸을 쓸 때 머리가 쉽니다. 그 쉬는 시간에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풀베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철학책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11장 소피아와 일기장 전쟁. 성자도 이기지 못한 부부 싸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자는 다시 고집불통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 소피아 앞에서는 말이죠. 소피아는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13명의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그중 5명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악필로 가득한 원고를 7번이나 정서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방대한 원고를 그녀가 베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촛불 아래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상속권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경악했습니다. 당신은 성자가 되고 싶으신가 봐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은요? 소피아가 울부짖었지만 톨스토이는 고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죄악이라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해.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총이 아니라 일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내는 물질의 노예다. 영적 각성이 없다. 소피아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버리고 인류를 사랑한다는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쓰고 나서 그 일기장을 남편이 볼 수 있는 곳에 펼쳐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톨스토이는 아내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글을 읽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에 또 다른 반박을 적었습니다. 식탁에서 두 사람은 서로 외면한 채 차를 마셨습니다. 그저 서로의 일기를 통해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 소심한 복수전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웃음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호, 러시아의 성자라 불리는 톨스토이가 아내와 일기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상처를 주고 직접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혼자 씩씩거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도 부부 싸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제12장 마지막 탈출. 82세의 노인이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 이유. 1910년 10월 28일 새벽 82세의 톨스토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소피아가 몰래 그의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비밀 유언장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치의 마코비츠키를 조용히 깨워 짐을 꾸렸습니다. 소피아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내 나이의 노인들이 의뢰하는 일을 하려 하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기차 3등 칸에 올라 가난한 사람들 틈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기차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82세의 노구에게는 너무 혹독한 여행이었습니다. 기차는 아스타포보라는 간이역에 멈춰 섰습니다. 역장이 자신의 관사를 내주었고 톨스토이는 그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식이 세상에 퍼지자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맨, 신문사 특파원, 정부 관리, 세계적 문호의 마지막 숨결 하나하나가 상품이 되어 팔려나갔습니다. 소피아도 특별 열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사들과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이 누운 방의 창문 밖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흐릿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 원고를 베끼고 아이를 낳고 싸우고 또 화해했던 남편. 그 남편의 임종을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진리를 나는 사랑한다. 찾아라. 항상 찾아라.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나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는가? 1910년 11월 7일 새벽 6시 5분. 톨스토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낯선 간이역의 방에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아내는 곁에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생전에 자주 이야기하던 꿈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82년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받치고 있던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내 몸은 공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를 보지 마라. 위를 보라. 나는 고개를 들어 무한함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자 떨어질 것 같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나를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위를 향함으로써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죽음만 응시하면 우리는 떨어지지만 무한한 존재를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버팁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제13장 에필로그. 녹색 언덕에 잠든 남자. 톨스토이의 유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형 니콜라이와 함께 녹색 막대기를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숲속 언덕. 그곳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십자가도 없이 그저 녹색 언덕만 남았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자라나고 여름이 오면 꽃이 피어나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입니다. 톨스토이는 한평생 녹색 막대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이 녹색 막대기가 되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찾은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사랑하고 일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879년 겨울 밧줄을 치우던 그 남자는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물었던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톨스토이는 답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노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톨스토이는 그 답을 찾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철학책을 뒤지고 과학을 탐구하고 농부들에게 배우고 부츠를 만들고 풀을 베고 아내와 싸우고 기차에 오르고 낯선 역에서 눈을 감으면서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라. 항상 찾아라. 그 찾음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물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한 가지를 정성껏 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의 녹색 막대기입니다. 지금까지 생각 지식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 또한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늘 평온하십시오.